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끼콩! 안 돼! 엄마! 아빠!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사고 소리에 혼자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시작되는 경련. 벌벌 떨면서 서랍장을 열고 약병을 열어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물도 없이 일단 침으로 꾸역꾸역 약을 삼키고 오한이 올라오듯 덜덜 떨리는 몸을 추스리며 간신히 다시 누웠습니다. 커튼으로 꽁꽁 닫혀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지라 밖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 원룸. 이 작은 공간에서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산 지도 벌써 15년.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앉은 자리에서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니 요즘에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꼭 나가서 해야 하는 일은 비싼 돈 주고 심부름 센터를 시키거나 어떡하든 나가서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도 집에서 하고 돈도 온라인으로 받고 먹고 마시는 건 모두 배달 가능하니 굳이 나갈 이유가 없지요. 공황 약이 문제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처음이 원룸으로 이사 들어오면서 처방받은 약을 아끼고 아끼면서 먹고 버티는 중입니다. 유통기한이 엄청 지나서 위험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게는 유통기한 지난 약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15년 전, 제 나이 22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진짜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로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도 저 때문에 일찍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 대학 입학 후 바로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렸죠. 혼자 가회 한 번,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누나의 부탁인 대학교 등록금을 거절하셨거든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철도 없었고 염치도 없었고 양심도 없었습니다. 누가 양심도 지능의 영역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모든 지능이 다 낮은 상태였죠. 중학교 때까지는 못된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소위 일진짓을 하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촉법 소년에서 벗어난 다음부터는 나름 몸살이며 암암리에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도둑질도 했고 사람도 괴롭혔죠. 결혼 후 10년 만에 얻은 딸, 그리고 13년 만에 얻은 7대 손인 저. 부모님은 무엇보다 제가 잘못될까봐 온 신경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전전긍긍 저한테 벌벌 떨게 되신 건 좀 어이없긴 하지만 무슨 도사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네에 모두가 도사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누군가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주역과 풍수를 오래 공부해서 그 분야에 통달했다고도 하고 여튼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종종 맞추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도사라는 분이 뜬금없이 젖먹인 저를 안고 대문 밖을 나선 엄마를 붙들고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죽겠구만! 죽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굴에 갇혀 죽을 운명이야. 여자가 꾹꾹 눌러 죽일 상이라고. 얘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 돈 아껴 키우지 마.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이유도 없고 뜬금도 없는 말을 던지고 바로 사라졌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식 죽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살아있는 게 당연한 누나는 방치하고 오직 저한테 매달려서 애명글면 애를 쓰셨습니다.
어린 제가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그저 모든 사람이 제 말 한마디에 절절매니까 그게 너무 당연했고, 모든 사람이 제 발밑에 있는 게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인 줄 알았지요. 당연히 건방은 하늘을 찔렀고 방만함이 바다처럼 펼쳐진 채 아나무인으로 자란 거죠. 3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 저만큼이나 어렸던 누나는 처음에는 속상해했고 그 다음엔 억울해했고 마지막에는 분노하며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집안 사정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엄청 비싼 컴퓨터를 사면서 정작 누나는 고등학교 교복을 이웃에게 물려받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누나는 저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좀 비우면서 제 밥이라도 챙겨주라고 하면 누나도 쫄쫄 굶는 한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에 내는 각종 돈과 용돈을 해결하며 집에 손 벌리지 않다가 처음 요청한 게 대학 등록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제 꿈이 생겼다고요. 중학교 시절 내내 경찰서 들락거리며 사고치며 미래가 없는 듯 살던 제가 꿈이 생겼다고 하니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뭔데? 엄마가 무조건 도와줄게. 나 프로게임 할 거야. 프로? 뭐? 그게 뭔데? 말하면 알아. 게임에서 돈 버는 사람이야. 엄청 벌어. 1년에 막 수억씩 번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든 지원해줘야지. 그래,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해? 나 새 컴퓨터가 필요해. 컴퓨터? 지금 있잖아. 저거 3년 전에도 거의 500 넘게 주고 산 건데 저거로는 안 돼? 아이씨, 고작 500짜리로 몇 억 버는 게이머가 어떻게 돼? 그리고 게임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하려면 3천은 있어야 되는데 아들 인생에 그것도 좀 못해? 나 그럼 다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고 술이나 마시고 그럴까? 아유, 아니야. 네 누나 등록금 내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우리 아들 필요하다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때였습니다. 엄마와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방의 문이 확 열리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누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나 3일 뒤가 등록금 마감이야. 그건 해준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그거 학교에 좀 전화해서 하루 이틀 못 미뤄? 아니면 너 저 다른 대학 장학금 주는 데 하나 더 되었다며. 거기 가면 안 돼? 네 동생이 하고 싶은 게 생겼다잖아. 응? 지원해줘야지. 엄마는 쟤만 자식이야? 그리고 프로게이머?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못한 걸로 해도 충분하게 다 해. 제가 진짜로 프로게이머가 될 리가 없지만 만약 하더라도 저걸로 10년은 더 쓸 수 있거든? 누나 말의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누나 말이 맞았거든요. 지금 컴퓨터를 산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돈이 좀 필요했고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는데 그거를 누나가 확 까발려서 건드린 게 불쾌했던 거죠.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누나에게 다시는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컴퓨터를 집어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아이씨, 진짜 됐냐, 씨. 나 컴 없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컴퓨터를 가만히 노려보던 누나가 두 눈 가득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국 엄마를 닥달해서
집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3천만 원을 싹 털었습니다. 누나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고요. 나중에 건너 들은 바에 의하면 친가 외가할 거 없이 부모님의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읍소했대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사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저희 부모님의 외골수 사랑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이없게 유명한 것이어서 일부는 진짜 10만 원을 도와주고 일부는 50만 원, 100만 원도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십수명에게서 읍소에서 일단 등록금을 해결한 누나는 공부하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 그 모든 분들께 3년 만에 돈을 다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큰 과일 바구니를 일일이 만들어 들고 가 90도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누나가 그렇게 고군분투 사는 동안 저는 그 3천만 원을 3개월 만에 인터넷 게임으로 날리고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잉여인간 짓을 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저를 포기할 때쯤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장은 손에 넣었는데 그 이유는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부모 등골 빼먹는 최악질의 캥거루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저를 포기 못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을 아주 건방진 마음으로 감사함 없이 누리며 거만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깊이 빠져 있었던 건 인터넷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한번 시작해서 좀 하다 보면 좀 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때 그만두면 도박이 아니겠죠. 자꾸 돈을 집어넣게 되고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그동안 잃었던 거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정신을 놓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 평생을 인내해 오신 부모님도 저를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살아보라며 제게 작은 원룸을 하나 사주시고 그게 마지막 지원이라는 냉정한 말씀과 함께 그 집으로 싹 제 짐을 옮겨버리셨어요. 이사 당일날까지도 반항하던 저는 무력으로 저를 방에서 끌어내고 이사를 하게 한 부모님에게 있는 대로 패악을 부렸습니다. 미친 거야? 노망났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이 코딱지만한 데서 어떻게 살아? 밥은 어떻게 먹고 돈은 어디서 나냐고? 이제 알아서 할 때도 되었잖아. 엄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 나랑 네 아빠가 정말 널 잘못 키웠어.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먹을 반찬을 해서 넣어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알아서 먹고 살아. 엄마는 그렇게 매정하게 저를 원룸에 밀어넣고 도망치듯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옮긴 아빠도 그런 엄마를 쫓아 후다닥 나갔고 저는 악에 받쳐 그런 두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손에는 대충 집히는 대로 구두주걱을 하나 들었죠. 엄마 아빠에게 휘두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손에 든 건데 앞서 나가신 부모님은 제가 드디어 하극상까지 하려는 모양이라며 급하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제가 쫓아오는 것을 보던 부모님이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가시면서 급커브 과속을 하던 차에 동시에 받치셨거든요. 그때의 장면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공중에 붕 뜬 부모님 두 분이 슬로우 모션처럼 바닥에 떨어지면서 곧 움직임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 사방에 흩어진 부모님의 소지품, 그리고 황망한 얼굴로 나와 안절부절 못하는 운전자. 이 모든 광경이 영화 속 장면처럼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득합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누나가 나타났고 저를 유령 취급하면서 모른 척하더니 부모님이 남긴 몇천 되지 않는 재산과 보상금 그리고 보험금을 싹 가지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건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 700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누나가 거지 적선하듯 먹고 떨어지라는 매서운 말과 함께 던져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사준 원룸 하나,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값인 700만 원. 그게 전부인 채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후로 15년간 누나와의 연락도 끊겼고요. 저는 장례식을 치른 후 그 원룸으로 들어와 그날 이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700만 원은 손도 대지 못할 것 같아 그대로 방구석에 지폐 상태로 쌓아두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간 반찬들 역시 15년째 냉동실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춘 셈이죠. 그리고 제게는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밖에서 자동차가 사고 나는 소리가 들리거나 세게 달리는 소리, 클락션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서 막 나가려고 하면 그때 일이 떠오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결국 문 밖 출입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혼자 하루 한 끼 먹는 삶이다 보니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어서 많이 벌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수습하듯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였습니다. 밖에 지나다니는 차를 보는 것도 힘들어서 어두운 커튼을 친 채 밤이고 낮이고 열지 않으니 당연히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쳇바퀴처럼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제 삶에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밖에서 들린 사고 소리에 약을 먹고 비틀거리며 눕다가 커튼을 잡아채고 만 거였습니다. 사건이랄 것도 없지만 제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15년간 열리지 않은 커튼이 제 손에 걸려 와르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빛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빛을 본 것도 15년 만이었어요. 눈이 너무 부셔서 한동안은 눈을 뜰 수조차 없어 근 2시간이 넘게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천천히 감았던 눈을 뜨고 본 바깥은 정말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단층 빌라만 가득했던 집 건너편은 신축 건물로 다 바뀌어 있었고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1층은 가게고 그 위는 모두 살림집인 그런 건물들이었어요. 작은 골목이었던 앞길은 길을 넓힌 지 꽤 되었는지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었고요. 오랜만에 본 바깥은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바깥을 보며 멍하게 있다 보니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졌습니다. 해진 후의 골목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역시 넋놓고 보게 되어 새벽이 훌쩍 깊을 때까지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조용한 새벽이라 그런지 그 소리가 창문을 뚫고 좀 새어 나갔나 봐요. 옥상에 오르던 그 사람이 순간 머뭇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길래 창문을 아주 조금 열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며 우뚝 서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방구석에 선이 뽑혀 있던 집 전화를 꽂아 경찰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도 15년 만에 처음 제 역할을 한 셈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달려왔고 그 사람은 무사히 경찰의 설득을 통해 뛰어내리는 걸 포기했고요. 갑자기 온 경찰차에 사람들이 깨서 웅성거렸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통해 뛰어내리려던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에 실패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 그냥 삶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술김에 결정하고 옳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들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그러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다며 그 소리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대로 뛰어내렸을 거라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허공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안 되다 가신 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순간 머리 끝에서부터 뭔가 한 줄기 찌릿한 게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37년을 사는 동안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마치 마음속에 오랜 시간 꼭 막혀있던 바위덩이 하나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계곡을 다 헤집어 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다 쓰러져 잠이 들고 다시 깨서는 또 울고 냉동실에 15년을 박아둔 엄마의 마지막 반찬을 보면서도 울고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부모님의 마지막 신발을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고 났더니 처음으로 혹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키 186에 몸무게가 52kg입니다. 진짜 지난 15년간 하루 삼각김밥 하나를 먹은 적도 있고 라면 하나만 먹고 끝낸 적도 허다합니다. 배가 전혀 안 고팠거든요. 이거라도 먹어야 살겠지 싶어 우겨 넣는 게 전부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핸드폰도 없이 집 전화만 하나 달랑 있는 터라 여러 경로를 거쳐 근처 분식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볶음밥에 계란말이까지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지요. 쏜살같이 온 배달을 받고 저는 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굳어있지 않고 포슬한 밥, 따뜻한 음식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그날 속에서 치받아 올라올 정도로 두둑하게 음식을 먹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주 깊은 밤이었어요. 한참을 창문 밖으로 골목을 바라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문득 밖을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에 홀린 듯 정말 바깥으로 나갔어요. 마치 난생 처음 방문한 낯선 나라에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지만 천천히 아무도 없는 깊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골목에 한 아저씨가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술에 많이 취하신 듯 힘들어 보였는데 이런 관자놀이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 얼른 와달라고 말이죠. 급하게 전화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저는 그대로 나와 쓰러진 사람이 잘 보이는 골목 건너편에 슬그머니 몸을 숨겼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바로 구급차도 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서 구급차에 가서 눕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며칠 후입니다. 처음 떡볶이와 김밥 등의 분식을 배달시켜 먹은 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파서 먹거리를 꽤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사다 둔 것이 싹 떨어지고 배송 오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날의 그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달려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던 분 맞죠? 경찰이 엄청 찾았는데? 경찰이요? 왜요? 그때 그분이 찾으신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친구들이랑 술 드시고 집에 가시던 길에 퍽치기를 만나셨나 봐요. 아주 추운 날은 아니었지만 출혈이 있던 부분이 머리 쪽이고 쓰러진 방향도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여서 1시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저를 만나면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자기 연락처를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구 괜찮다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된 거라고 후다닥 핫바 몇 개와 바나나, 과자 같은 것들을 카운터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안 그래도 그분이 저한테 돈도 주고 가셨어요. 선생님 오셔서 지금처럼 연락처 안 주시거나 그러면 꼭 사시는 거 그냥 드리라고. 그리고 이건 우리 점장님이 챙겨주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은 제게 선물 세트 5개를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아르바이트생이 하도 펄펄 뛰어서 어쩔 수 없이 양손 가득 편의점 식품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뭔가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죠.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집 밖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은 건 좀 힘들어서 어두울 때, 해가 뜨지 않았을 때 다니다 보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금이 가서 쓰러질 것 같은 담장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괴어놓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쓰레기와 낙엽으로 막힌 배수구를 뚫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가 흐트러뜨려 놓은 쓰레기 봉투도 정리하고 그 녀석들이 쓰레기를 뒤지지 않게 하려고 사료를 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급식소를 만들어 놓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재미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도 계속 마주하다 보니 친분이 생겨서 폐기로 처리된 음식은 같이 앉아 나눠 먹기도 하고 대화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형이죠? 뭐가? 이 형님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이 동네 요즘 미스테리 히어로가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 형 맞죠? 내가 무슨 히어로야. 나 알잖아. 백수 찐따. 히어로가 무슨 지구를 구해야 히어로예요? 쓰레기 정리하고 고양이 구역 나눠주고 하수구 막힌 거 뚫고 그 형 아니에요? 나 딱 듣는 순간 형이라는 생각 들었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알아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너무 사소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사소한 일상에 변화가 주어지면 그게 큰 변화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들 대체 누구일까 웅성웅성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일을 한 게 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런 제가
과거에 쓰레기처럼 살았던 놈이고 저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대답을 미루고 편의점을 나오려는데 어라?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각 맞지? 우리 집 담장 괴어준 거. 고마워. 내가 눈이 어두워서 금 간 걸 몰랐는데 그냥 뒀다가는 비 오는 날 아주 큰일 날 뻔했어.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배수구에 쓰레기 치운 것도 총각이지? 내가 창문으로 다 봤어. 안 그래도 비가 너무 와서 작년처럼 배수구 쓰레기로 물 넘치면 반지하 집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보고 있었거든. 아유,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하지. 그걸 왜 맨손으로 해. 에휴. 그 젊은 사람이 아주 대견해. 쓰레기 정리도 아주 잘하고. 고마워. 아니, 이런 총각이 왜 그렇게 집밖 출입을 안 했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어떡하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의 본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가득하던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동생이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건 지난 세월 거의 20년이 되도록 얼굴 한 번 못 보고 소식 한 번 못 들었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네가 오래 버텼어. 15년이 뭐니? 15년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익숙하다는 듯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가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너 사는 원룸 건물, 그게 내 건데. 너 이 재개발 홍수 안에서 재개발 없이 그 건물 유지하는 게 쉬워는 줄 아니? 누나가 들려준 얘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돈을 싹 가지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칩거를 시작한 그 건물을 샀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히키코모리로 처박혀 있는 동안 누나는 그 원룸 건물 제일 위에 있는 살림집에 살면서 저를 계속 살펴왔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지난 15년간 한 번도 공과금을 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더 놀랍기는 했지만 그간에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누나가 다 해결해주고 있었던 거죠. 네가 너무 미웠어. 미웠지.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긴 것들 중에 엄마 아빠가 쓴 일기가 있더라. 그때 알았어. 방법은 너무 잘못되었지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했다는 것도 알았고 절대 안 건드리고 내 몫을 남겨둔 내 돌반지, 팔찌 이런 금부치를 꽁꽁 싸서 그 위에 내 이름 적어놓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너를 바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자신은 없더라. 그냥 지켜보자 했는데 그게 15년이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너도 그동안 애썼어. 앞으로는 진짜 잘 살아봐. 도와줄 테니까. 저는 누나 앞에 오체 투지하듯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들어진 히어로가 아닌 진짜 동네의 히어로로 사람들에게 은혜 갚으며 살려고요. 과거를 다 씻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저는 분명 지난 날의 저와는 다를 거예요. 꼭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부모님께 사과하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